시작하겠습니다. 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국회 부대변인 임병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팀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으셨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했으며 새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또 다당제 아래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정당 간 갈등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협치 문화를 쓰셨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소회를 듣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었던 숨가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고 기쁘고 보람찬 일들도 많았습니다. 국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이란 자리가 왜 중요한지 절감했던 2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회 운영의 3가지 원칙과 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둘째,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임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 다짐을 모두 실현해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왔다는 사실만큼은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청소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비록 거창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국회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일구어낸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국회가 가진 특권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무분별한 증인 채택 관행 등도 개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희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대 국회 동기 대비 법안 처리 실적도 13% 이상 높였고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 관례도 정착시켜 왔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대통령 탄핵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 헌정의 중단이나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가 들불처럼 일어선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 계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다당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의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뒤에서 재촉하는 의장이 아니라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의장이 되기 위해 땀 흘려왔습니다. 또한 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 특위를 설치, 개헌 문제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6월 개헌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축적해온 개헌 논의와 새 헌법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와 열망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와 방향 모두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어지럽습니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에 들이운 전쟁의 먹구름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바람에 빠른 속도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이 거셀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단기적 현안 해결을 넘어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전략 수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국회 미래연구원법을 제정하고 바로 오늘 연구원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내외 싱크탱크와의 긴밀한 협력과 선의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연구원 개원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의 숲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은 근현대사에 수많은 고난과 굴곡을 낳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 국익 창출을 위해 의회 외교의 외연과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대한민국 주도로 창설된 믹타 국회의장회의와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정례화하고 적극적 다자 외교 전개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 순방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고 다양한 채널의 의회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2016년 국회 역사상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 대표단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의장 직속 동북아 평화협력의회 외교단을 결성하는 등 초당적 의회 외교에 물꼬를 텄습니다. 대통령 리더십이 부재하던 시기에는 정부 외교의 공백을 의회 외교로 보완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 극복에 앞장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당적 의회 외교의 문화를 잘 살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격을 높이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지난 2년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1년 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대결적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다당 체제에 걸맞은 협치의 모델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짧게는 지난 2년, 길게는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국회는 주권 재민의 도도한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재헌 70주년과 국회 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지난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지속 가능한 미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 종군하겠습니다. 진정한 의회주의자,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역사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간 따뜻한 격려와 관심,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으로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준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가족과 비서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작은 발자취가 후대에 유의미한 이정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MBN의 김문영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임기 첫날부터 함께 봐왔는데 정말 감회가 저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국회의원 특검 내려놓고 추진위원회도 만드실 정도로 체포동의안 그 개혁 방안 중에 하나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 자동 표결법을 내놓으시기도 하셨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 특검 내려놓기 일환으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또 이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그 당시 그 심정이나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의사결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20대 국회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과거에 72시간이 지나면 없던 걸로 했던 소위 말하는 방탄국회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친 것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것일 뿐 원래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예정했던 국회의원도 헌법에 따른 그런 불체포 특권은 있지만 당연히 72시간 룰 같은 그런 특혜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금도 될 수 있고 제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언론인 질문 받겠습니다. 이대일 국회의원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리 기자입니다. 퇴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좀 불거진 이후에도 의장님께서는 국회만이 단독으로 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가 안 좋게 강제로 공개하게 됐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신지 좀 그 입장을 저는 뭐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고 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 질서이기 때문에 특활비 내역은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그 특활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나서 첫 해에 23%의 국회 특활비를 삭감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35%를 삭감을 해서 통산으로 보면 원래 한 80억 정도가 국회 특활비 총액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0억 정도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기재부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특활비의 규모가 반절로 줄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다른 어떤 기관도 국회같이 이렇게 큰 규모의 삭감을 한 기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특활비는 그 제도 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를 국회뿐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모든 기관에 걸쳐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는 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겠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특히 지난 2년에 걸쳐서 특활비의 규모를 50%나 줄였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언론인 질문 받겠습니다. 매일경제 윤지원 기자님. 네, 매일경제 윤지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임기 동안 또 국회 선진화법 개정 특허하시고 또 원내대표의 회동을 정례화하시는 등 그런 국회 내의 다당제 협치를 이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소원하셨던 만큼 다당제 협치가 달성되지 못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회의 협치를 좀 요원케 하는 법 제도적인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문화적인 걸림돌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들은 또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의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국회가 이제 70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국회 관행과 문화는 7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관행과 문화와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국 국민들은 밤에도 영국 의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이 주이지만 정당 활동도 하고 또 지역구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선우가 바뀌어서 지역구 활동이 1번이고 정당 활동이 2번이고 입법 활동이 3번이 되는 일은 결코 어느 누구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입법 활동이 1번이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와 관행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가 적당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20대 국회 들어서 한 13% 정도 지금 전반기에 아마 오늘 그 본회의 처리를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법안 처리 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9,500건의 법안이 심사를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나 설명으로도 국민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의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관행과 문화를 빨리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질문 받겠습니다. 예, 뉴스원의 정상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저 뉴스원의 정상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 저희 의장님께서는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개헌운동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국회에서 개헌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특히 1년 6개월 동안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음에도 국회 개헌안이 나오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취임하는 첫 해, 그러니까 재작년 재헌절 때 개헌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능하면 제 임기 중에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20대 국회에는 개헌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긴 했지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1년 반 동안이나 가동을 했는데 국회 개헌안 하나를 만들지 못한 것은 저의 그런 예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참으로 부끄러운 성적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지지 못했으면 또 할 말이 있겠지만 1년 반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했는데 국회 개헌안이 없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사실상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18대, 19대부터 지속적으로 개헌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20대에 들어와서는 연구를 넘어서 특위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축적된 개헌의 내용들을 각 정파의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에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특위의 활동 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또 지방선거라고 하는 정치 행사도 있지만 빠르면 6월 말이라도 아니면 후반기에라도 국회가 국회 개헌안을 여러 정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그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통령이 발의한 안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하면서 국회 독자적인 개헌안이 만들어져서 빠르면 금년, 늦어도 내년까지는 꼭 개헌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펼칠 작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개헌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이 들어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답을 안 한 것 같아서 이 개헌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개헌을 수시로 하는 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어느 정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국가 경영 전략이고 국가의 100년 대계인데도 불구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호소를 했지만 이 개헌 문제와 정파적인 이해관계와는 좀 분리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우리 정당의 지도자들이 그런 결단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언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아시아경제 우리 부혜리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아시아경제 부혜리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장 임기 끝나고 보통 은퇴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긴 했지만 의장님께서는 여전히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시고 하시는데 향후 퇴임하신 후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제 지역구가 종로구 아닙니까? 종로 구민들하고 소통이 좀 소홀했어요. 그래서 숙제도 좀 하고 또 제가 지역에 공약한 내용들도 더 좀 잘 챙겨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작정인데요. 사실 저는 우리 국회나 국가나 정당이나 국민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갚을 거냐? 제가 갚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제가 국민이나 국가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보다 더 좋은 후배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양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좋은 정치인들이 배출되는 것도 또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 정치 발전과 좋은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중앙뉴스의 박효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뉴스의 박효영 기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재작년 이제 정세균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우병우전 민정수석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보면 유독 김동철 원내대표가 드루킹 백도전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장 역할을 요구하면서 정부 여당이 한마디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한마디 말씀을 안 해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아까 계속 나온 발언이긴 한데 저 국회 운영을 지켜보면서 쟁점 이슈와 비쟁점 이슈가 분리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쟁점 이슈 한 가지 때문에 국회 전체가 올스톱되는 문화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회 운영을 총괄해 보시면서 고언이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아마 정기국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했었죠. 우병우 수석에 관한 것, 또 검찰 개혁에 관한 것, 공수처 얘기죠.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장이 필요할 때 저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데 그게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또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해요. 꼭 지적해야 될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드루킹과 관련해서 제가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면서 그 모임에서는 제가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또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은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의장이 당연히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일말의 후회도 없고 그때 제 말씀을 들었으면
좀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원내 대표들에게 절규하는 얘기가 어떻게 여당이 야당이 되면 100% 바뀌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또 그 반대로 100%가 바뀌냐. 제발 50%씩만 바뀌어서 중간에 만날 수 없냐. 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나 입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그런 태도의 변화 때문에 우리 국회가 생산성이 없는 그리고 9,500건이나 법안이 쌓여 있는데 지난 4월과 5월을 허송하는 그런 국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다툴 건 다투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가는 그런 국회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는커녕 신뢰를 쌓기도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국회가 천덕꾸러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그 다음 후반기 2년 동안은 싸울 건 싸우더라도 일은 하면서 싸우는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질문 준비하신 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독서신문의 박준희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독서신문의 박준희 기자가 합니다. 퇴임 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좀 소프트한 질문을 좀 드리자고 하면 올해 이제 25년 만에 그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체계 해로 좀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 그 문체부에서 그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역대 최저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퇴임 전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또 의장님 또 의견이나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좀 그 국민들과 그 국회의원분들에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그 책은 아마 우리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아주 몇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발명품이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도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우는 그리고 또 지식인들도 또 더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살찌게 하는 그게 이제 책인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 독서량이 좀 부족한가 하냐 특히 이제 스마트 시대를 맞아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체계해가 아니더라도 우리 독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독서는 잘 권장이 돼야 되고 또 의원들도 틈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지난번에는 그 헌법을 쓰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정독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틈이 날 때 지금도 많은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런 노력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 발행되는 책들도 좋은 책들이 너무 많고 또 번역서도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국민 모두가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CBS 우리 김동빈 기자님. 예, CBS 김동빈 기자입니다. 그 전반기 국회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 원장 관련해서 그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의장님께서도 국회법을 통한 그 근절 방안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연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 하반기 국회에서 근절 방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출장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느냐 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원칙적으로 금지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할 작정입니다. 따라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의원의 해외 출장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과거에 그러면 그걸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 도덕적으로 아마 비판을 받고 또 유권자들이 그런 내용을 잘 보기는 하겠지만 실정법으로 다스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네, 전남의 김경성 기자입니다. 우리 의장님은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톱 등반해서 막 승리로 이끌었고 동로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에서 이기셔서 국회에 당선됐는데요. 또 쌍용군 상부 공학상태에서 미국 유학가서 MBA도 취득하셨고, 근데 여러저런 그 협상의 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협상의 달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들 질문은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가장 그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그래서 소통을 잘해야 민주주의도 성숙될 수 있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소통을 잘해야 협상도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소통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하는 거냐? 듣기를 잘하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다. 자기 주장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 수시로 자신이 내 주장을 펼치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이제 이런 쌍방향 소통의 노력을 우리 신세대들이 많이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우리 연합뉴스 최지수 기자님. 연합뉴스 TV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최지수입니다. 우선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관련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북미회담 앞두고 있고 또 그 전에도 의장님께서 굉장히 중재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 야당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 제가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리고 결의안 초안도 만들어서 각 정당에 배포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런 방구, 각 정당은 정당의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의 그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입장 표명이 있고 지지하는 또 성원하는 그런 그 액션이 있는데 우리만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금방도 상황을 체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견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와 소통을 통해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할 작정이고요.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입장 표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꼭 오늘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언론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하는 리더는 가라고 지시하는 대신에 함께 가자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정세균 의장님이 지난 2년은 국민, 국회 가족 여러분, 또 언론 여러분의 지혜와 도움을 바탕을 두고 함께해온 실천의 리더십이 아니었는가 생각해봅니다. 떠난 사람의 자리가 향기롭도록 언론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텐데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저도 좀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과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어떤 때는 뭐 힘든 기사를 쓰시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격려가 되는 그런 기사도 많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해요. 몰랐어. 여기가 기자들이 가리면 저는 일단